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겨울밤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며 나뭇가지들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던 그 밤. 낡은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위태롭게 길을 걷던 한 선비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암행어사의 직분을 수행 중이던 김선비였습니다.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외로운 처지가 된 그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직접 살피기 위해 남루한 차림으로 길을 나섰다가 그만 예상치 못한 폭설을 만나 산중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더미를 헤치며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든 상황에서 김선비는 저 멀리서 가물거리는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마을과도 한참 떨어진 상기슬게 외롭게 서 있는 작은 초가집 한 채였는데 주위에는 인적조차 끊겨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김선비는 숨을 헐떡이며 그 집 살인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으나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기척을 냈습니다. 실례지만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갑작스러운 눈볼에 길을 잃어 하룻밤 쉬어갈 수 있을지 여쭈어 보고 싶다며 간곡한 목소리로 방 안의 주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에서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더니 이윽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등잔불을 들고 밖을 내다보며 김선비의 행색을 살폈습니다. 등잔불을 든 여인은 단정한 차림새였으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 보였고 그녀 역시 혼자 이 외진 곳에서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과부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낯선 사내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김선비의 옷차림이 눈에 젖어 엉망이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것을 보고는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밖은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지금 길을 나서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니 비록 좁고 누추한 방기지만 잠시 몸을 녹이고 가라며 그녀는 친절하게 김선비를 안내했습니다. 김선비는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녀를 따라 마당을 지나 작은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아궁이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온기가 김선비의 얼어붙은 몸을 천천히 녹여주기 시작했고 방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가재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씨는 김선비에게 젖은 도포를 벗으라고 권하며 마른 수건과 자신이 직접 짠 무명옷 한 벌을 내주어 그가 갈아입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잠시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김선비는 방 안을 둘러보며 이 집 주인의 성품이 무척이나 고결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홀로 사는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된 처지가 송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옷을 갈아입은 김선비가 자리에 앉자 최 씨는 부엌으로 내려가 서둘러 따뜻한 물을 끓여 차 한 잔을 내어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김선비는 비로소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을 느꼈고 자신을 이토록 따뜻하게 맞아준 여인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공부를 하다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에 불어닥친 눈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며 이곳 마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외진 곳에 어찌 홀로 살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씨는 이곳은 백설촌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인데 자신은 몇 해 전 남편을 잃고 산 밑에 본가에서 나와 이곳에서 조용히 수절하며 지내고 있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으나 동시에 굳은 심지가 느껴져 김선비는 그녀의 삶에 대해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쳐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선명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선비는
문득 자신의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처럼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잠겨 잠시 동안 말없이 타오르는 등잔불만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또한 낯선 이와 한 방에 있는 것이 어색한지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채 손가락 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동질감이라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김선비는 침묵을 깨고 마을 형편은 어떠한지, 농사는 잘 지어지는지 물으며 백성들의 실제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암행어사 특유의 관찰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부지런하지만 근래 들어 가뭄과 홍수가 겹쳐 농사가 힘들었고 마을을 다스리는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져 다들 살기가 퍽퍽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과부나 호라비처럼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은 마을의 유력자들이나 욕심 많은 친척들에게 땅을 빼앗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슬픈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의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그녀가 겪고 있을 고충이 남의 일 같지 않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아픈 사연을 경청해 주었습니다. 최 씨는 이야기를 마치고 손님에게 대접할 것이 없어 죄송하다며 부엌으로 내려가 식은 밥과 몇 가지 나물 그리고 시큼하게 잘 익은 김치를 담은 소박한 소반을 차려왔습니다. 비록 화려한 진수성찬은 아니었으나 정성이 가득 담긴 그 밥상을 마주한 김선비는 한양의 그 어떤 사내진미보다도 훌륭한 만찬이라고 생각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있던 그에게 따뜻한 밥 한 술은 생명수와도 같았고 정갈하게 무쳐낸 나물들은 입안에서 봄의 기운을 전해주는 듯 신선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김선비는 밥을 먹는 내내 자신을 배려해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는 최 씨의 고운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선비는 최 씨에게 이 험한 산 중에 홀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외로움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탐욕이 무섭다고 답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물려준 작은 밭 하나를 두고 시숙이 매일같이 찾아와 땅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마을 이방은 세금을 구실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선비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으나 차분한 어조로 하늘은 결코 정직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니 기운을 내라고 말하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최 씨는 선비님의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워했고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공유해 나갔습니다. 방 안의 온기는 점점 깊어갔지만 밖의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어느덧 밤은 깊어산 전체가 하얀 침묵 속에 잠겨버린 듯 사방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김선비는 최 씨가 내어준 낡은 이불을 펴고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내일 날이 밝으면 자신이 해야 할 일들과 최 씨를 도울 방법들이 수만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김선비는 이 기구한 운명의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고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암행어사의 마패를 만지작거리며 정의의 심판을 내릴 날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번뜩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창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잠이 깬 김선비는 여전히 눈이 쌓여있는 밖을 내다보며 오늘 하루 더 이곳에 머물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 씨는 벌써 일어나 마당에 눈을 치우고 있었고 빗자루질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우며 규칙적으로 들려와 김선비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 그녀의 일손을 돕기 위해
빗자루를 건네받았으나 최 씨는 손님에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없다며 극구 사양했지만 김선비는 막무가내로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마당에 눈을 치우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고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전기 피어오르는 듯한 훈훈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눈을 다 치우고 나자 최 씨는 김선비에게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내어주며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건넸고 김선비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몸의 활기에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아침도 잠시 살인문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들이닥치려 하는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김선비는 직감적으로 그녀를 괴롭히던 시숙이나 마을에 무례배들이 찾아왔음을 알아차리고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방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뒤 누가 찾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살인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그들의 무례함을 꾸짖을 준비를 했습니다. 문 밖에는 험상궂은 인상을 가진 사내 둘이 서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최 씨의 시숙인 듯 그녀의 이름을 막무가내로 부르며 당장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냉철한 목소리로 신성한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무슨 소란이냐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김선비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비웃으며 웬 놈이 과부 집에 숨어 있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시숙이라는 자는 최 씨가 외딴 곳에 사내를 끌어들여 정을 통하고 있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했고 이방의 수하로 보이는 사내는 옆에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거들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들의 무지함과 탐욕의 혀를 찼으나 아직은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일단 그들을 타일로 돌려보내려 애를 썼습니다. 사내들은 김선비의 충고를 듣기는커녕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앞마당으로 들어서려 했고 김선비는 몸을 날려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법도와 예의를 따져 물었습니다. 대낮에 남의 집 마당에 발을 들이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특히 홀로 사는 여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은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시숙은 김선비의 기가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욕설을 내뱉으며 내 동생의 집이니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며 억지를 부리고는 최 씨를 향해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 씨는 방 안에서 벌벌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김선비는 그녀의 슬픔이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 더 이상 참기 힘든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때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천천히 다가오며 소란스러운 현장을 목격하고는 혀를 차며 사내들을 꾸짖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 마을의 최고 어른인 박영감이었습니다. 박영감은 시숙에게 네가 동생의 아내를 돌보기는커녕 이토록 괴롭히니 조상님 뵙기가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호되게 야단을 쳤고 사내들은 박영감의 위험에 눌려 투덜거리며 물러갔습니다. 김선비는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박영감은 김선비를 가만히 살피더니 자네 같은 선비가 이런 곳에 있으니 마을에 큰일이 일어날 징조인 것 같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박영감은 최 씨에게도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돌아서면서 김선비에게 조용히 다가가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을 하늘이 돕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내들이 물러가고 박영감도 떠나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최 씨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상처만 남게 되었고 그녀는 마루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으며 지금의 고난은 머지않아 지나갈 것이니 조금만 더 용기를 내라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최 씨는 선비님 덕분에 위기를 넘겼으나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저들이 다시 와서 자신을 몰아내고 땅을 뺏으려 할 것이라고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김선비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제가 이 집에 머무는 동안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겠으나 쌓인 눈이 녹으면서 마을길은 더욱 험해졌고 김선비는 이 기회를 틈타 마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최 씨에게 잠시 마을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마을 광장으로 내려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고 이방의 집 주변을 살피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방이 탐관오리와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사실과 최 씨의 시숙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선비는 분노로 가슴이 떨렸지만 완벽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였고 조만간 이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최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김선비는 시장에서 간단한 반찬거리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거리를 사들고 왔는데 이는 최 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한 그의 작은 성의였습니다. 최 씨는 빈손으로 가셔도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사왔느냐며 미안해했지만 김선비는 자신이 신세를 지고 있으니 당연한 도리라고 말하며 그녀와 함께 저녁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연기를 마시며 불을 떼고 밥을 지으며 낮의 소동으로 얼룩졌던 마음을 씻어내고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마루를 붉게 물들일 때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초갓집 밖으로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차가운 겨울 공기를 따스하게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선비는 최 씨에게 만약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냐고 묻자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농사지으며 이웃들과 웃으며 살고 싶다고 소박한 꿈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협박당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남편의 묘소를 돌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김선비는 그 말이 너무도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소망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하며 그녀의 맑은 눈망울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내일을 기약하며 잠자리에 들었으나 김선비의 가슴 속에는 이미 거대한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최 씨는 왠지 모를 안도감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는 무리들은 쉬지 않았고 이방과 시숙은 최 씨의 집에 낯선 사내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사악한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현장을 덮치고 최 씨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 마을에서 쫓아낸 뒤 땅을 차지하기로 모의하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선비는 한밤중에 잠시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을 보며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했고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여 저들을 심판할지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함 뒤에는 이처럼 차가운 음모와 뜨거운 정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김선비는 최 씨가 깨기 전 마당으로 나가 어제의 소동을 되짚어보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에 대비해 몸놀림을 가볍게 하며 무술을 연마하던 시절의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그는 암행어삼 앞에 가든 주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과 그 후의 대처 방안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최 씨가 부엌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가 차려준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힘을 보충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며 묘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멀리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김선비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서서 살인문을 응시했습니다.
최 씨는 겁에 질려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김선비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번에는 절대 피하지 말고 자신의 뒤에 꼭 붙어 있으라고 든든하게 말하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고 이방과 시숙, 그리고 몽둥이를 든 장정들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며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김선비는 추상 같은 호령으로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의 눈빛에서는 이전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서슬퍼런 위험만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살인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거친 소리와 함께 몰려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고요했던 산골 마을의 아침을 순식간에 소란스럽게 만들었으며 마당에 쌓인 흰 눈 위로는 검게 얼룩진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장선 최 씨의 시숙은 핏대를 세우며 이 몹쓸 년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외간 남자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니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소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마당 한가운데를 지키고 서서 무례한 무리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으나 그들은 김선비의 낡은 옷차림만 보고는 비루한 떠돌이 선비쯤으로 여기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최 씨는 방 문고리를 꼭 잡은 채 파르르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밖에서 들려오는 모진 말들을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녀의 가슴속은 이미 억울함과 수치심으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숙은 이제 마을 이방의 옆에 서서 이자가 바로 그 증거라며 김선비를 가리켰고 이방은 거드름을 피우며 수염을 만지작거리더니 대낮에 남녀가 한 집에 있는 것은 풍속을 어지럽히는 중죄이니 당장 두 사람을 포도청으로 압송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 중 몇몇은 평소 최 씨의 어진 성품을 알기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으나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그저 입을 가린 채 소문의 줄기를 더듬으며 이 기막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빨래터에 모인 여인네들은 최 씨가 남편을 잃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부풀려 말하며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는 어젯밤에 그 집에서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보탰고 또 다른 이는 최 씨가 예전부터 행실이 바르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니 평화롭던 마을 민심은 순식간에 흉흉한 소문의 진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선비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죄 없는 사람의 심장을 난도질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며 차가운 분노를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방은 부하들에게 명하여 당장 저 사내를 포박하라고 소리쳤으나 김선비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한 목소리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그들의 무지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루한 행색이었으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고 그 기세에 눌린 장정들은 주춤거리며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했는데 이방은 이를 보고 더욱 화가 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시숙은 이때다 싶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남편의 땅을 지키려 이런 짓을 꾸민 것이라며 거짓 선동을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의 교묘한 말장난에 조금씩 현혹되어 최 씨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군중 사이를 헤치며 나타나더니 잠시 소란을 멈추라고 위엄있게 말하며 장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은 김선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사내의 눈빛이 범상치 않음을 직감하고는 이방과 시숙에게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점잖게 타이르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시숙은 영감님도 저 과부에게 홀린 것이냐며 무례하게 대들었고 이방 역시 마을의 법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박 영감의 조언을 무시하고 김선비를 당장이라도 끌고 갈 기세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박 영감은 한숨을 내쉬며 김선비에게 조용히 다가가 자네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곳은 지금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니 불필요한 고집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마을을 떠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 나직이 충고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권력이 이미 부패한 이방과 탐욕스러운 시숙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어 정당한 논리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김선비가 억울한 화를 입을까봐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노인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도망친다면 홀로 남겨질 최 씨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너무도 자명했기에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이제 최 씨의 집 마당까지 들어와 방 안을 엿보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최 씨에게 그 어떤 매질보다 고통스러운 상처를 주었으며 그녀는 차라리 이대로 목숨을 끊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방 안을 향해 절대 나쁜 마음을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정의가 승리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자신을 믿고 끝까지 버텨달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최 씨는 선비님의 그 한마디에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다잡았고 비록 몸은 떨리고 있었으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무장하며 다가올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군중은 일순간 조용해졌으나 이내 시숙의 고함이 터져 나오며 다시금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는 최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으나 김선비가 재빠르게 가로막아 그를 밀쳐냈습니다. 시숙은 뒤로 넘어지며 소리를 질렀고 이방은 이를 빌미삼아 관원을 폭행했다는 죄목까지 추가하여 김선비를 가두려 했으며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편으로 갈라져 한쪽은 최 씨의 억울함을 동정하고 다른 한쪽은 그녀의 부도덕함을 규탄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 소란은 건너편 마을까지 퍼져나가 호기심 많은 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녹아 진흙탕이 된 마당은 사람들의 발길에 지시겨져 엉망이 되었고 그 모습은 마치 현재 이 마을의 어지러운 인심과 부패한 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여 김선비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방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라면 이런 하찮은 음모에 가담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짓을 멈추어야 한다고 일갈했으나 권력의 맛에 취한 이방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방은 오히려 비웃으며 내일 사또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실 것이니 그때도 그 잘난 입을 놀릴 수 있는지 보겠다며 최 씨의 집 주위에 보초를 세우고 두 사람을 감시하라고 명한 뒤 거두름을 피우며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마당에는 다시 차가운 바람이 감돌기 시작했으나 최 씨의 집은 이제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버렸고 대문 앞에는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버티고 서서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김선비에게 자신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게 되어 죽을 죄를 지었다며 엎드려 울었으나 김선비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이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 때문이니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다정하게 타일렀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땔감을 모아 불을 지피며 차가워진 방 안을 데웠고 최 씨와 함께 따뜻한 물을 나누어 마시며 내일 벌어질 결전을 준비하는 장수처럼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어둠이 내리는 산촌의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보초를 서던 장정들은 추위를 이기지 못해 화로를 가져와 불을 피우고 술잔을 기울이며
자기들끼리 음담패소를 늘어놓았고 그 소리는 고요한 밤하늘을 타고 방 안까지 흘러들어와 두 사람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김선비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이방과 시숙이 내일 사또를 모셔와 최 씨의 집과 땅을 몰수하고 그녀를 관비로 보내려 한다는 구체적인 음모를 알아내게 되었고 분노로 인해 전신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둔 마패를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이 작은 쇠조각 하나에 담긴 임금님의 권위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일 이 부패한 마을에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상상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최 씨는 잠자리에 누웠으나 내일이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뽑혀나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김선비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제 처음 본 저 선비가 왜 자신을 위해 이토록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으나 그의 맑은 눈빛과 당당한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뢰감은 그 모든 의심을 지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죽은 남편에게 자신이 끝까지 정조를 지키고 집을 수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고 어느새 창밖에는 다시금 가느다란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며 긴 밤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은 다시 소란스러워졌고 사또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리며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권력의 위험 앞에 납작 엎드려 복종의 뜻을 표했습니다. 사또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나타나 최 씨의 집 마당에 자리를 잡았고 이방과 시숙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사또에게 온갖 아첨을 떨며 김선비와 최 씨를 죄인으로 몰아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사또가 앉은 정면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갔으며 그의 눈에는 추상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고 사또는 이름 모를 선비의 기세에 압도되어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호통을 치며 내 이놈 누구길래 관원의 엄중한 판결 앞에 무리하게 구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이방은 사또에게 저자가 바로 과부와 정을 통하고 관원을 폭행한 무례배라고 고발했고 시숙은 옆에서 거들며 제 동생의 아내를 유혹해 가문의 땅을 가로채려 했다며 뻔뻔하게 거짓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사또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당장 저 두 사람을 끌어내어 곤장을 치고 마을 밖으로 내치라고 판결을 내렸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억울한 광경을 보면서도 감히 나서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김선비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크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당신 같은 자가 일국의 수령으로 앉아있으니 백성들의 삶이 이토록 피폐한 것이라며 사또의 면전에서 그의 실책을 낱낱이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놀리느냐며 분노하여 당장 김선비의 입을 봉하라고 명했으나 김선비는 품 안에서 번쩍이는 암행어사 마패를 꺼내 하늘 높이 치켜들며 암행어사 출두야라고 천둥 같은 호령을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산을 울리고 계곡을 건너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으며 마패의 문장을 확인한 사또와 이방 그리고 시숙은 사색이 되어 가마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바닥에 코가 닿도록 엎드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몽둥이를 들고 서 있던 장정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무릎을 꿇었으며 방 안에서 떨고 있던 최 씨는 그 소리를 듣고 꿈인가 생신가 하여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암행어사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사또의 비리와 이방의 탐욕 그리고 시숙의 반인륜적인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들의 죄상을 만천에 공개하고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사또는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빌었으나 김선비는 법도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백성을 돌보지 않는 관리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단호하게 그들의 관직을 박탈하고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할 것을 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며 암행어사 만세를 외쳤고
억울함에 눈물 찢던 최 씨의 눈가에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으며 마을에는 진정한 정의의 빛이 내리쬐는 듯했습니다. 박 영감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앞다투어 김선비를 돕기 위해 나섰으며 부패한 무리들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침을 뱉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최 씨는 마당으로 내려와 김선비에게 절을 올리려 했으나 김선비는 서둘러 그녀를 만류하며 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마당은 정리되었고 사또가 가져온 곡식과 물품들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는 김선비의 명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었으며 마을에는 오랜만에 활기와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최 씨에게 이제 더 이상 괴롭힐 사람이 없으니 마음 편히 사시라고 당부하며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며칠 더 머물며 수령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마을 업무를 챙기고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최 씨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 시숙이나 그 어떤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조치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최 씨를 따뜻하게 보살펴 줄 것을 특별히 부탁하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최 씨는 김선비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가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가슴 한구석에 형용할 수 없는 아쉬움과 연모의 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으나 차마 겉으로 내비치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선비를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정성을 다해 대접했고 김선비는 그들의 소박한 인심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 없이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며 무너진 제도를 하나씩 바로 세워나갔습니다. 그는 이방의 집 창고에서 나온 장부들을 토대로 가혹하게 수탈당했던 세금들을 다시 계산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으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이들을 풀어주어 마을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귀감이 되었고 사람들은 암행어사 김선비의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칭송하게 되었으며 마을은 예전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떠나기로 약속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김선비는 마지막으로 최 씨의 집을 방문하여 그녀와 마주 앉아 조용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그녀의 굳은 절개와 고결한 성품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최 씨는 떠나는 김선비를 위해 정성껏 지은 새 옷 한 벌과 길에서 먹을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여 내어놓으며 선비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고 김선비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의 일들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산골 마을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라 두 사람의 앞날을 비추어 주는 듯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나섰고 최 씨는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와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으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했습니다. 김선비는 길을 가다 잠시 멈춰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또 다른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폭설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은 이처럼 한 여인의 삶을 구하고 마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위대한 필연이 되었으며 이 이야기는 훗날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김선비가 떠난 후에도 최 씨는 그가 남겨준 용기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돕는 훈훈한 마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부패한 무리들이 떠난 자리에는
정직과 신뢰의 싹이 텄고 백설촌은 그 이름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릴 때면 그 옛날 폭설 속에서 나타났던 암행어사 선비님을 떠올리며 빙글에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의의 소중함과 따뜻한 인류애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백설촌의 밤은 낮에 소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층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잦아들었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들판은 차가운 달빛 아래서 은밀한 비밀을 머금은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방 안에 등잔불을 낮게 줄이고 최 씨와 마주 앉아 낮에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되짚어 보았는데 그의 날카로운 직관은 시숙과 이방의 행동 뒤에 단순한 땅 욕심, 이상의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씨에게 남편이 남긴 유품 중에 혹시 마을의 장부나 기록 같은 것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소중히 간직하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했던 작은 상자가 하나 있다고 고백하며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목함을 꺼내왔습니다. 먼지 쌓인 목함을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와 함께 마을의 세금 징수 내역이 상세히 적힌 비밀 장부가 들어있었는데 김선비가 이를 한 장씩 넘겨가며 살피자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는 이방과 시숙이 결탁하여 마을 사람들에게서 거둬들인 곡물의 절반 이상을 사적으로 가로챈 기록은 물론이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 꼼꼼하게 적혀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선비는 이 장부야말로 그들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최 씨를 내쫓고 이 집을 차지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깨달았고 그들의 죄악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뿌리 깊다는 사실에 입술을 굳게 깨물며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최 씨의 남편이 남긴 듯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다 권력의 벽에 부딪힌 한 남자의 고뇌와 진실이 담긴 유언과도 같은 글이었으며 최 씨는 그것을 읽으며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다시금 떠올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이 장부를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마을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지만 그것만이 죽은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을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그녀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최 씨는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선비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결연하게 대답했고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장부의 내용을 분석하며 내일 벌어질 일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한편 마을 이방의 집에서는 어둠을 틈타 시숙과 몇몇 장정들이 모여 은밀한 회합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으며 김선비라는 정체불명의 사내가 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방은 시숙에게 만약 그 장부가 관계에 넘어가기라도 하는 날에는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늘 밤 안에 그 집을 습격하여 장부를 빼앗고 두 사람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숙은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조카 며느리와 무고한 선비를 해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으며 그들은 횃불과 흉기를 챙겨 들고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새벽 시간을 틈타 최 씨의 집을 향해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김선비는 잠시 눈을 붙이려 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눈 밟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고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잠들어 있던 최 씨를 깨워 뒷방으로 피신시킨 뒤 자신은 묵묵히 마당으로 나가 적들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을 든 사내들이 담장을 넘어 하나둘 마당으로 침입했고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김선비의 당당한 모습에 잠시 당황하며 멈칫거렸으나 이내 시숙의 고함에 자극받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김선비는 비록 무기는 들지 않았으나 암행어사로서 연마해온 출중한 무예를 발휘하여 사내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그들의 혀를 눌러 제압하며 단숨에 마당을 평정해 나갔고 그의 몸놀림은 마치 한 마리의 학처럼 우아하면서도 절도가 넘쳤습니다. 습격에 실패하고 바닥에 뒹구는 부하들을 보며 시숙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김선비는 그를 놓치지 않고 멱살을 잡아채며 내놈의 죄악이 이미 하늘에 닿았으니 더 이상 추한 짓을 멈추라고 호통을 쳤으며 그의 목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깨우며 마을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이웃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와 최 씨의 집 쪽을 살피기 시작했고 김선비는 이때가 진실을 밝힐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여 포박한 무례배들을 마당 한가운데 꿀려 앉히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선비님의 무사함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 안에서 장부를 들고 밖으로 나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유약함 대신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밧줄에 묶인 시숙과 장정들을 보며 웅성거렸고 김선비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오늘 밤 저지른 만행과 그동안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선언하며 장부의 내용을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자신들의 이름과 가로채인 세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언급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평소 인자한 척하며 자신들을 속여온 이방과 시숙의 배신감에 몸을 떨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굶주려야 했던 이유이며 이 마을이 왜 이토록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외치며 백성들의 억눌린 가슴 속에 정의의 불꽃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 멀리서 이방이 광운들을 이끌고 급히 달려오며 이곳은 내가 관할하는 구역이니 허가받지 않은 집회는 금물이라며 김선비를 체포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예전처럼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스크럼을 짜며 김선비를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방은 관군의 힘을 빌려 무력으로 상황을 진압하려 했으나 김선비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품속에서 어제보다 더욱 빛나는 마패를 꺼내들고 사또가 올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관군들에게 당신들이 충성을 다해야 할 대상은 부패한 관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왕과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고 그 기세에 압도된 광운들은 창끝을 바닥으로 내리며 김선비의 위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마을의 풍경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긴장감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고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곧 사또가 도착할 것이니 그때 모든 억울함을 당당하게 말하라고 격려하며 그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최 씨는 사람들에게 남편이 이 장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그리고 그가 죽기 전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눈물로 호소하며 마을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동화되어 함께 울고 웃으며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이방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처지가 되어 식은땀을 흘리며 도망갈 궁리를 했으나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사방이 포위되어 빠져나갈 구멍조차 찾지 못한 채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어기를 지키던 박영감에게 전령을 보내 인근 고을의 정직한 사또에게 연락을 취하게 했고 그동안 자신은 마을 광장에서 즉석 재판을 열어 장부에 기록된 피해 사실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백성들의 증언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앞으로 나와 그동안 당했던 수탈과 괴롭힘을 토로했고 그들의 이야기가 쌓일수록 이방과 시숙의 죄목은 산처럼 높아져 갔으며 마을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갔습니다. 김선비는 기록된 모든 증언을 꼼꼼하게 문서로 작성하여 봉인했고
이것이 곧 중앙정부에 보고되어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는 결정적인 칼날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이제 공포와 불안 대신 정의 구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으며 아이들은 신기한 광경을 구경하러 마당 주위를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이제야 마을에 서광이 비친다며 김선비의 이름을 연신 칭송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최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밤샘 소란에 지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차와 소박한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며 그동안 자신을 외면했던 이웃들과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금 이웃 사촌으로서의 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김선비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선함과 정의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 무렵 인근 고을에서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또가 관원들을 이끌고 백설촌에 도착하자 김선비는 비로소 정식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장부를 넘겨주며 엄정한 수사와 판결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새로 도착한 사또는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시 이방과 시숙을 압송하여 옥에 가두고 그들이 가로챈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라는 명을 내렸으며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느끼며 최 씨에게 다가가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났으니 남편의 묘소 앞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의 슬픈 과거를 씻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단순히 악인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무너진 경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사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금 제도를 개편하며 백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은 서당을 세울 것을 제안했고 최 씨의 남편이 남긴 유산을 그 기반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여 마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최 씨는 기꺼이 남편의 땅 일부를 서당 부지로 내놓으며 마을을 위한 헌신을 다짐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으며 백설촌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큰 불을 피우고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벌였고 김선비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한쪽 옆에서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보람과 함께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묘한 아쉬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눈치채고 정성껏 준비한 보조개 떡과 따뜻한 가죽신 한 켤레를 들고 찾아와 선비님의 은혜는 뼈에 새겨 잊지 않겠으니 부디 가시는 길 평안하시고 언젠가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진심 어린 배웅에 고개를 끄덕이며 만약 인연이 닿는다면 봄바람이 불 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시간. 김선비는 홀로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와 산마루에 올라섰으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백설촌의 불빛들은 마치 지상의 별들처럼 따뜻하고 평화롭게 반짝이며 그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물렀던 그 작은 초가집을 바라보며 잠시 상념에 잠겼으나 이내 백성들의 고통이 있는 또 다른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잡으며 어둠 속으로 힘차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폭설 속에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전설이 되었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김선비가 떠난 것을 알고 아쉬워했으나 그가 남겨준 교훈과 제도를 성실히 지키며 더 이상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비리에 휘둘리지 않는 강인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고, 최 씨는 마을 서당의 안주인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따뜻한 차를 끓여놓고 혹시나 그 선비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길목을 내다보며 추억을 회상했고, 그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백설촌은 이제 슬픔의 땅이 아닌 희망의 땅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고단한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낙원을 일구어 나갔던 것입니다. 김선비 역시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님께 백설촌의 사연을 상세히 보고했고, 임금님은 크게 감동하여 그에게 더 높은 관직을 제안했으나 그는 현장에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이 더 소중하다며 다시금 암행어사의 길을 택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백설촌에서 만났던 그 과부 여인의 굳은 절개와 따뜻한 마음씨를 잊지 않았으며, 그것은 그가 힘든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커다란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어 그를 더욱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폭설이 맺어준 이 짧지만 강렬한 인연은 두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마을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마을의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최 씨의 시숙과 이방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으며, 그들의 사례는 후세 관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가 되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마을 한편에는 김선비의 공덕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백성을 사랑한 관리와 절개를 지킨 여인의 이야기가 새겨져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진정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조용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져 이제는 백설촌뿐만 아니라 팔도강산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유명한 민담이 되었고, 사람들은 잠들기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정의의 온기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지나 평온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김선비와 최 씨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며, 인간은 결국 진실과 정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듯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삶은 마치 하얀 눈 위에 핀 한 송이 매화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게 될 것입니다. 폭설 속에 그 따뜻했던 하룻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예정된 축복이었으며, 그 축복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편안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선비는 길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신이 남긴 결과에 만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고 험난함을 알았기 때문이었으며,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깊게 새겨져 후세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최 씨 또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신의 곁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응원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으며, 그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 마을의 등불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은 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승화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광장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표정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정의를 목도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고, 새로 부임한 고을 사또는 엄숙한 태도로 김선비가 건넨 비밀 장부를 펼쳐 보이며 하나하나 실명을 거론하며 죄상을 낱낱이 읊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의 집안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은밀한 상자 속에는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징수해온 세곡과 정곡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이를 확인한 사또는 노여움을 참지 못한 채 책상을 내리치며
백성을 수탈한 자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역적과 다름없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자신들이 흘린 피땀 어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박당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시숙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사또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걸했으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반성의 기색보다는 잃어버릴 재물에 대한 미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시숙을 내려다보며 사람이 재물에 눈이 멀어 혈육의 정까지 져버리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처사라고 일갈한 뒤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추방령을 내릴 것을 사또에게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사또는 김선비의 뜻을 받들어 시숙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최 씨에게 돌려주고 그를 멀리 외딴 섬으로 유배 보내어 평생토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게 하라는 준엄한 판결을 내리니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방 역시 관복이 벗겨진 채 창고 구석으로 끌려갔으며 그가 부당하게 축적했던 곡식 자루들이 마당으로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 양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것들이 모두 자신들의 입으로 들어갔어야 할 양식이었음을 깨닫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사또는 그 곡식들을 즉석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구당 인원수에 맞춰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명했으며 굶주림에 지쳐있던 백성들은 쌀자루를 받아들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사또와 김선비의 이름을 연신 외쳐 불렀습니다. 아수라장이었던 마을 광장은 어느새 축제장으로 변해갔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이제야 사람 사는 세상 같다고 말하며 그동안의 고생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훈훈한 풍경을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그동안 오해와 편견으로 자신을 멀리했던 이들을 향해 원망의 말 대신 따뜻한 용서의 말을 건넸으며 자신 역시 마을의 일원으로서 부족함이 많았으니 앞으로 서로 돕고 살자고 말해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고결한 성품에 감동한 마을 아낙네들은 하나둘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우리가 소문에 눈이 멀어 자네를 힘들게 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최 씨는 그들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이며 따뜻한 포옹으로 화답했습니다. 김선비는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진정한 정의란 단순히 악인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가장 덕망이 높은 박영감을 임시 마을 수령으로 임명하고 이방의 자리를 대신하여 행정을 살피게 했으며 마을 청년들에게는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조직하여 다시는 이런 부패한 무리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했습니다. 김선비는 박영감에게 다가가 장부 관리는 투명하게 해야 하며 백성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고 박영감은 선비님의 가르침을 뼈에 새겨 공명정대한 마을을 만들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제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안정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으며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봄날의 햇살 같은 미소가 피어올라 마을 전체가 생기로 가득 차오르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최 씨의 집 살인문을 새로 고치고 폭설로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며 그녀의 보금자리를 정성껏 단장해 주었으며 이는 그녀가 마을에서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응원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사람들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창고에서 아껴두었던 가루를 꺼내 떡을 빚고 큰 솥에국을 끓여 마을 사람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치상을 차려냈으며 마당 가득 퍼지는 고소한 냄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입에 물고 신나게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지나간 힘든 날들을 이야기꽃으로 피워내며 마을에 평화가 돌아왔음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선비는 마을의 소란이 가라앉고 안정이 찾아오자 최 씨의 집 뒷산에 올라 쌓인 눈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이곳에서 보낸 며칠간의 시간이 마치 꿈결처럼 느껴졌으나 눈앞에 펼쳐진 평화로운 마을 풍경은 그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의 마패를 꺼내 조용히 닦으며 권력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쓰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하는지를 다시금 명상하며 자신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악기 소리보다 아름답게 그의 귓가를 울렸으며 그는 자신이 암행어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작은 웃음들을 지키기 위함임을 깨닫고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해 질녘이 되자 잔치는 서서히 마무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최 씨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으며 최 씨는 대문 앞까지 나와 그들을 배웅하며 일일이 손을 흔들어주는 다정한 모습으로 이웃들과의 정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최 씨는 마당을 정리하다가 문득 김선비가 보이지 않자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이내 뒷산에서 내려오는 그의 늠름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따뜻한 찬물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한 방 안에서 마주 앉았으며 낮에 소란스러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가득 차올라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평온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최 씨에게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얻었고 법적인 보호도 확실히 받았으니 아무 걱정 말고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하게 살아가라고 격려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슬픔이 아닌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선비님 덕분에 죽었던 목숨이 다시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머리를 숙였고 김선비는 그저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보답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금 잔잔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으나 이제 그 눈은 두려운 폭설이 아니라 마을의 부정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상서로운 소설처럼 느껴져 두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선비는 최 씨와 함께 마을의 장부를 정리하여 사댁에 넘겨줄 최종 문서를 작성했으며 이 문서에는 각 가구의 피해 복구 계획과 향후 마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들이 꼼꼼하게 담겨 있어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최 씨에게 서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법과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조언해 주었고 최 씨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경청하며 자신이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을 잊은 채 이어졌고 그들의 목소리는 낮은 저음으로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듣는 이로 하여금 절로 마음이 차분해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김선비는 마을을 떠날 준비를 마친 뒤 최 씨와 함께 마을 광장으로 나가 마지막으로 마을의 상태를 점검했으며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와 그를 배웅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부디 서로 화합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고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선비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대답하며 그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사또 역시 관원들과 함께 나와 김선비에게 정중히 작별 인사를 구하며 이곳의 일은 자신이 책임지고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여 김선비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최 씨는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까지 김선비를 따라 나와 그가 신을 가죽신 끈을 직접 메어주며 가시는 길에 발이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는 애틋한 마음을 전했고 김선비는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작별의 선물로 자신이 아끼던 벼루 하나를 건네주며 이것으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글을 가르치라고 말했고, 최 씨는 그것을 보물처럼 가슴에 안고 선비님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선비는 길을 가다 뒤를 돌아보며 마을의 정영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고,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연기를 보며 자신의 임무가 성공적이었음을 확신하고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을은 이제 김선비가 오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변모했으며, 사람들은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을 합쳐 해결하는 진정한 이웃 사촌의 모습을 보여주며 화목하게 살아갔습니다. 최 씨는 약속대로 마을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서당은 단순한 배움의 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며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부패한 무리들이 떠난 자리에는 정직과 성실의 꽃이 피어났고, 백설촌은 인근 고을에서도 칭송받는 모범적인 마을로 성장하여 많은 사람이 그 비결을 배우러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으며,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그날의 폭설과 김선비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을 광장에 모여 그 옛날 폭설 속에서 우리를 구해준 암행어사 선비님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정의의 소중함을 가르쳤고, 그 이야기는 마을의 전통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날 김선비가 남겨준 벼루를 소중히 닦으며 그가 떠나며 했던 약속을 기억했고, 비록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정신이 항상 자신과 마을 곁에 머물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한 여인의 위대한 서사시가 되어 후세 여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마을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빛나게 되었으니 이 어찌 아름다운 결말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만남은 작은 친절과 용기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벽을 허물고 진실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을은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으며, 사람들은 내일의 희망찬 태양을 기다리며 따뜻한 아랫목에서 단잠을 자고 있으니 그들의 꿈속에는 분명 인자한 미소를 지은 김선비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그 속에는 김선비와 최 씨가 맞이한 진정한 안식과 마을의 영원한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녹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듯 우리 인생의 고난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밝은 웃음이 찾아올 것임을, 이 이야기는 백설촌의 사연을 통해 웅변하고 있으며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달래주고 포근한 잠자리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 백설촌의 그 평화로운 밤 풍경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여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십시오. 백설촌의 기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을 것이며, 그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꿈속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산기슭의 잔소를 녹이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깨울 때쯤, 백설촌은 예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온통 파릇파릇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침마다 우물가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꽃을 피우며 정답게 하루를 시작했으며, 최 씨가 운영하는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져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글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김선비님이 보여주었던 정의와 배려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정성을 다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마을의 보배로 여기며 깊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에 최 씨는 마당 한 구석에 남편이 좋아하던 매화나무 한 그루를 새로 심으며 지난 겨울에 매서웠던 폭설과 그 속에서 만났던 김선비와의 인연을 조용히 추억해 보았습니다. 그때의 시련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졌지만 그가 남겨준 용기와 희망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려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이나 두려움에 떨지 않는 강인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을 지날 때마다 수고하신다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는 밭에서 갓 딴 나무를 문 앞에 살그머니 놓고 가는 등 훈훈한 인심이 다시금 마을 전체를 감싸 안으며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간 김선비로부터는 가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는 임금님의 신임을 얻어 나라의 큰일을 맡으면서도 여전히 낮은 곳의 백성들을 살피는 청렴한 관리로 칭송받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백설촌의 평화를 기원하며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달라는 당부와 함께 귀한 책 몇 권을 인편에 보내오기도 했으며 최 씨는 그 책들을 서당의 가장 높은 선반에 소중히 간직하며 아이들에게 지식과 덕성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를 자신들의 수호신처럼 여겼고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작은 비석 옆에는 항상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싱싱한 꽃송이들이 놓여 있어 그의 공덕이 잊히지 않고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찾아와 매미소리가 숲을 가득 채울 때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가 만들어준 공정한 제도를 바탕으로 풍성한 첫 수확을 거두었으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커다란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이번 잔치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정성껏 고운 탕과 직접 빚은 향기로운 술을 마련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잔치 내내 김선비의 지혜로운 판결과 최 씨의 굳은 절개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시는 부패한 권력이 마을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서로를 믿고 지켜주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을이 되어 황금빛 들판이 산들바람에 넘실거릴 때 백설촌은 그 어느 해보다 풍요로운 결실을 보았고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 쌓여 백성들의 얼굴에는 그늘 하나 없이 환한 웃음만이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최 씨는 남편의 묘소를 찾아가 이제 마을이 평온을 되찾았고 자신도 훌륭한 이웃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동안 맺혔던 슬픔을 완전히 씻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충만했으며 산 아래 내려다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아늑하게 그녀를 맞이하며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첫눈이 내리던 날 최 씨는 화로에 불을 지피고 김선비가 떠나며 남겨준 벼루에 먹을 깔아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정의와 사랑에 관한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창밖에는 소리 없이 눈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만물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따뜻한 소미불처럼 느껴져 그녀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밖을 내다보며 혹시나 그 옛날처럼 삿갓을 쓴 선비님이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을 가져보기도 했으나 이내 미소 지으며 지금의 평화가 바로 그가 남긴 최고의 선물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초혜 씨는 마을 사람 몇몇과 사랑방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숭늉을 마셨고 그들의 대화는 깊어가는 밤처럼 아늑하고 정겨워 듣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김선비와 최 씨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자 사람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며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고개를 끄덕였고 그 속에서 정의로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달이 높이 떠올라 하얀 눈밭을 은은한 빛으로 비추고 있었으며 마을의 모든 집은 평화로운 어둠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고요한 휴식에 잠겨 평화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최희애 씨는 사람들을 배웅하고 홀로 방으로 돌아와 등잔불을 낮추며 오늘 하루의 감사함을 기도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작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우며 공기 중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펴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고난이 결국은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인정했고 이제는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고르고 깊어갔으며 꿈속에서는 아마도 남편과 김선비가 함께 웃으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복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 분명해 보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긴 여정을 마치고 고요한 종지부를 향해 다가가고 있으며 백설촌의 기적은 단순히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 소중한 선물이 되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폭설 속의 그 하룻밤은 한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한 마을의 정의를 세웠으며 한 선비의 가슴 속에 백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밤도 이제 백설촌의 밤처럼 평온하고 안온하기를 바라며 모든 걱정과 시름을 눈 녹듯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빠져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밤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며 세상을 비추고 있고 백설촌의 평화로운 밤 풍경은 여러분의 꿈결 속으로 이어져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니 아무런 염려 없이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만이 남아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며 내일 아침에는 백설촌의 사람들처럼 환한 웃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더라도 이 이야기의 감동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남아 밤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며 그렇게 여러분은 가장 평화로운 안식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을의 작은 우물가에서 들려오던 여인네들의 웃음소리와 서당에서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 그리고 김선비의 당당한 호령소리가 이제는 부드러운 자장가가 되어 여러분의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슬픔은 저 멀리 사라졌고 오직 진실과 정의 그리고 따뜻한 사람의 정만이 남아 이 밤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여러분은 그저 마음을 열고 그 기운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쉬어야 할 시간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깊고 아늑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백설촌의 달빛이 여러분의 창가를 조용히 지켜줄 것이니 걱정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드십시오. 최 씨가 남긴 마지막 인사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축복과도 같으며 그 인사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아 오늘 밤 가장 향기로운 꿈을 꾸게 해줄 열쇠가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녀는 마을의 평화를 확인한 뒤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제 모든 근심은 눈 녹듯 사라졌으니 포근한 이불 속에서 꿈결 같은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자가 누리는 진정한 평화의 선언이며 그 평화의 기운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어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을 가득 채우고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백설촌의 굴뚝마다 피어오르던 하얀 연기는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은 다시금 상서로운 기운이 되어 이 땅의 모든 고단한 영혼들을 위로하며 따스한 온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선비의 마패가 바라던 눈부신 빛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의의 등불로 타오르고 있으며 그 빛은 어떤 어둠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수면을 굳건히 지켜주는 신성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하며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백설촌의 풍경처럼 아름답고 풍요롭게 펼쳐질 것이니 아무런 의심 없이 평온한 안식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이제는 정겨운 자장가로 들리고 대지를 적시는 밤이슬조차 만물의 생명을 보듬는 축복의 눈물처럼 느껴지는 이 신비로운 밤에 여러분은 가장 순수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후회나 다가올 미래의 불안은 모두 바람에 날려보내고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포근함과 평온함에만 집중하며 몸의 힘을 천천히 빼고 어둠이 주는 위로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십시오. 백설촌의 기적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 기적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서당의 촛불이 꺼지고 최 씨의 방에도 어둠이 찾아왔지만 그 어둠은 차가운 암흑이 아니라 생명이 잉태되는 따뜻한 자궁과도 같은 어둠이며 그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로 내일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마을의 느티나무는 여전히 든든하게 마을을 지키고 있고 김선비가 걸어간 길 위에는 희망의 이정표가 선명하게 남아있으니 길을 잃을 염려 또한 전혀 없으며 여러분은 그저 평화의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결말의 주인공이 되어 이 밤의 끝에서 찬란한 아침을 기다리는 축복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깊고 고요한 잠의 나라로 들어가십시오. 산골 마을의 고요함이 여러분의 방 안까지 스며들어 공기를 맑게 정화하고 이름 모를 산꽃의 향기가 여러분의 코끝을 간지럽히며 기분 좋은 졸음을 유도하고 있으니 거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눈꺼풀을 내리십시오. 백설촌의 사람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행복한 꿈을 꾸고 있으며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휴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힘들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저의 진심 어린 축복이 여러분의 잠자리 머리맡에 머물러 밤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바라며 저는 이제 조용히 물러가 백설촌의 전설을 하늘의 별자리에 새겨두고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백설촌의 폭설은 이제 그쳤고 따스한 봄볕만이 여러분의 앞날을 비출 것이니 두려움 없이 눈을 감고 우주의 품 안에서 가장 안락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요한 밤, 평화로운 꿈, 그리고 상쾌한 아침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빌며 백설촌의 모든 사람과 김선비 그리고 최 씨를 대신하여 여러분께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모든 감각을 내려놓고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백설촌의 그 아름다웠던 눈꽃, 만발한 풍경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곳에는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된 따뜻한 아랫목과 향기로운 차 한 잔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영원한 평화를 만끽하며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깊은 수면의 터널을 지나 빛나는 내일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니 안심하고 잠드십시오. 백설촌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내일 아침 더욱 찬란하게 다시 시작될 것이며 그 길에 항상 정의와 사랑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어드립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눈을 감고 모든 생각을 멈추어야 할 시간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순수한 평화를 만날 수 있도록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백설촌의 그 따뜻했던 하룻밤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밤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꿈속에 만발한 매화꽃 향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백설촌의 평화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백설촌의 모든 기적과 축복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리맡에 내려앉아 여러분을 영원한 평화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배경의 정적 속으로 녹아들 것이고 여러분은 그 정적 속에서 가장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완전한 안식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 그 어떤 의식의 끈도 놓아주셔도 무방합니다.